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교권 추락이 사회적 논란으로 논쟁으로 부상했던 지난해 여름, 그 논란을 특수교육 현장으로 넓혔던 사안이었죠. 웹툰 작가 조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다른 사건들과 함께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큐 조금 전 나온 국회 속보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여야가 힘겨루게 또 줄다리기 중인 사안인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 막판 협상 끝에 합의가 결국 불발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를테면 절충안을 제시한 건데 얘기가 잘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규모를 줄여서 2년 뒤에 개청화돼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속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 전국 이후 다시 돌아온 국회에서 돌아온 상황인데, 자, 관련 속보 좀 더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넘는 논의 끝에 이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이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이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는데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속이나 조사 의무를 좀 드러내고 예방이나 지원이나 이런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여당은 민주당 동의만 있다면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오늘 내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보겠습니다.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도림역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각종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특례 부여 방안을 거론하며 도심 유권자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문제는 재원 마련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있다는 측면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공간 개발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사업성 편차에 따라 자칫 첫삽을 뜨기도 전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지는 지역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 총선용 공약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 개임의 규칙인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 선거구는 각 당 유불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또 선거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 견해차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 시 위성정당을 출범시키겠다며 당명까지 공개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거제 관련 당원 의견을 묻기 위한 전당원 투표 실무 준비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열입니다. 네, 이번엔 화재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문경에 있는 육류 가공 업체에서 불이 나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유족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고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진화 작업은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화재 내용부터 다시 한번 종합해 주시죠. 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공장이 화재 현장인데요. 카메라를 돌려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H빔, 저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3층 바닥이었던 부분이 내려앉은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 인명수색에 나섰던 소방관들은 곧장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 등 2명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건물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소방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고립된 동료 소방관을 찾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주저앉은 건물 탓에 쉽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김수광 소방장을 먼저 찾았고 이어 박수훈 소방교를 새벽 4시쯤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숨진 상태였습니다. 불은 13시간 정도 지난 오늘 오전 9시에 모두 꺼졌습니다. 3층 튀김 작업장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만 건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안전 진단을 먼저 거친 뒤에 구체적인 감식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저런 사연들도 알려주고 있던데 순직한 소방관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순직 소방관은 문경에 있는 한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또 지금은 빈소가 차려져서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오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경상북도는 순직한 소방관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과 문경소방서에 분향소를 마련했고 순직한 두 소방관의 고향인 구미와 상주에도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장례는 경북도청장으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유가족과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은 숨진 두 소방관을 한 계급씩 특신시키고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황망한 가족들에게는 심리 상담을 포함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렇게 현장을 먼저 연결해 봤고요. 소방관이 화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1월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진화 작업 도중에 숨졌습니다. 네, 이보다 앞선 2021년 6월 이천시 소재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소방관 1명이 사망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두 순직 사고 모두 이번 문경 화재처럼 결과적으로 내부의 사람은 없었지만 인명을 수색하던 와중에 불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발생을 한 겁니다. 평택 사고에서 2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죠. 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5년 동안 소방공무원 11명이 공무로 순직을 했고 부상자까지 포함을 하면 5,000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장 소방관들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당한 동료들에게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며 명예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될 것이며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 다시 가족이 생이별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및 정당한 예우에 대한 투쟁이고 네,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화재 현장 진입과 관련해 매뉴얼과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드론 등 첨단 소방 장비를 활용해 화재 현장에서 안전을 담보한 뒤 구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들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의 역량을 갖추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장비를 활용한 현장 정보의 수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도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겠죠.
네, 이번에 순직한 소방관 역시 사람을 구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라며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는 사연까지 알려지면서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솔선수범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이 공허한 다짐으로 끝나지 않길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인도로 차를 돌진하고 백화점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원종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가 뭔가요? 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백화점 등을 장소로 정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사망자도 발생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졌고 이후 인터넷에 테러 예고글이 올라오는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과 유족의 뜻을 이해하지만 사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자유가 박탈된 수감 생활로 재범을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에서는 최원종이 주장하는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대한 판단이 상세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원종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인지 능력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지만 심신상실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며 범행 위험성을 스스로 초래한 만큼 심신미약으로 감형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인도로 돌진시켜 5명을 들이받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차에 친 여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지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가족들은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던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실망스럽고요. 당연히 항소해야 되겠죠. 또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면서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녹취 파일은 정당성이 있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부 선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한 발언 등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주씨 측이 낸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주씨 측 역시 등교하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 아동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하고 교사 사생활보다 학생 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질문 5번 해보. 네, 주호민 씨도 재판에 참석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주호민 씨는 오늘 직접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주 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인정된 선고 결과가 부모로서 당연히 반가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 씨는 앞서 오늘 밤 인터넷 생방송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몰래 녹음된 증거를 인정한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 넘겨져 법적 다툼에 시달려온 특수교사 A씨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정치인 지지 서명 운동에 가짜 이름을 써넣었더라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당원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작성한 명부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일 뿐 권리나 의무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 위조죄의 적용 대상인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사건 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이를 위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했는데 별다른 말 없이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사령관과 함께 재판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8월 이후 김 사령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사필 규정의 한 해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줄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혜욱 전 대연초등학교 태권도협회장이 다시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씨는 심사에 앞서 줄리 발언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영장이 억지스러운 만큼 기각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오늘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네, 지난해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여름쯤에 이제 우리가 교권 추락이 논란이 됐고 그걸 좀 넓혔던 확장시켰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 주호민 씨 아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혐의부터 한번 요약해 주시죠. 네, 교권 침해 관련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에 대한 선고가 있었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 씨는 2022년 9월경에 본인의 아들이 맞춤 학습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학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속에서 교사에게 정서적으로 좀 학대라고 의심될 만한 그런 발언들을 지속해서 들었다는 혐의로 해서 아동학대로 해당 교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씨 아들의 어떤 좀 부적합했던 그런 행동들 역시 문제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번 재판을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발언, 이런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정서적인 학대로 의심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부분이 주호민 씨가 이를 의심하고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내면서 발각이 되었다는 지점 역시도 같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1심 재판부에서는 일단 이런 녹음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고요.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가 정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인정을 한 건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입니다. 선고유예가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선고유예 판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유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유죄 중에서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관대한 형이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일단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요. 2년간의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형을 면소해주는 그런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판결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흔히 네. 비교되는 것이 뭐 집행유예만 보더라도 집행유예보단 당연히 선고유예가 훨씬 가벼운 판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유죄로 일단 판명이 됐다는 부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일단 이 녹음을 위법하지 않다고 본 부분, 그리고 어떤 교사가 아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언행의 일부에 대해서 이 정도의 언행으로는 적절한 지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학대가 될 만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짚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어쨌든 선고 유예 판단, 유죄는 인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논란 사회적으로 좀 쟁점이 몇 가지가 겹쳐 있는 사안인데 크게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교권 추락, 또 하나는 아동 학대, 그 중에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몰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 아니겠습니까? 또 공교롭게도 대법원 판례는 또 이와 좀 다르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법원은 최근에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1심 판결이 주목이 됐고요. 네,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이를 공개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안을 보자면요, 지금 주호민 씨 부부라고 이제 편하게 칭을 하자면 이 부부가 대화 당사자로 볼 수 없는 녹음입니다. 그러니까 주호민 씨의 자녀와 선생님 간의 대화, 그리고 그 교실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1심 재판부에서도 허용이 되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녹음을 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활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 1심 재판부에서는요, 지금 일단 특수학급 아이가 일정 부분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이런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해서 사실상 부모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도 확보할 수 없고 아이가 제대로 어떤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부모로서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녹음이 불가피했다고 보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 행위라고 보았다는 점이 좀 의기로 삼을 만한데요. 하지만 최근에 또 이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는 네. 이렇게 한 학급에서 이렇게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학부모가 이제 아이의 가방에 유사한 방식으로 녹음기를 넣어서 네. 그 교사의 발언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을 녹음했던 상황에서요. 물론 이 학급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 학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서는 이 네. 녹음이 1심, 2심에서는 이 녹음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 이 녹음은 불법적이다라고 원심을 파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와 어떻게 보면 배치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녹음, 그래서 이것이 정당한 녹음이로 볼 수 있냐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맞지만 네. 이 부분은 지금은 1심 판단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다퉈질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심만 놓고 봤을 땐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인 점, 그렇죠. 아동 당사자가 피해 아동이 아무튼 장애 아동인 점이 좀 고려된 판결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가 내 4세 때 이미 자폐성 그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진단을 네. 받았다는 점, 그래서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 본인이 당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할 수 없었을 사정 등이 충분히 좀 가만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이번 녹음에 대해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아이들이 이제 가방에 이렇게 녹음기를 갖고 다닌다는 것이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이거를 용인한 부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으로 지적할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의 이거에 대한 그 결론은 좀 기다려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녹음 파일에 이제 녹음이 되었던 교사의 발언도 이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도 여러 차례 공개가 되었죠. 이제 해당 발언에 대해서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고약하다. 너가 좀 버릇이 고약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네. 너가 너무 이런 행동이 싫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된 그런 발언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 선생님이 특수학급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지도해왔던 그 과정을 봤을 때
수많은 날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하루, 또 그 중에 일부라는 점 때문에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일부 발언만을 꼬투리 삼아서 바로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그렇다면 교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로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뭐 밉상이래라던가 뭐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또 아동학대 취지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사건의 앞뒤, 그 전후 맥락, 그리고 그 발언의 빈도라던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 그 뉘앙스라던가 진정한 내심의 의사는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판례에서도 이렇게 정서적 아동학대가 해당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이번 재판부에서는 일단 고약하다, 뭐 아유 너가 너무 싫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무튼 1심 판결은 유죄로 판단을 했고, 자, 화면에 나온 주호민 씨 같은 경우는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어떤 장애 부모와 또 교사들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치질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교사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거든요.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2심, 3심에서도 좀 쟁점이 여럿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요즘 최근에 이렇게 어떤 교사의 지도 과정에서 교실 안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이나 지도 과정에서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가 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한 1심 판단들이 사실 엇갈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지도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아니다. 무죄로 판단되기도 하지만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안처럼 비록 선고유예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 사실 국민들이 인정하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일관되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들, 특히 교권 침해 부분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들을 촉발시킨 그런 사안이니만큼 항소심 대법원까지도 좀 그 결과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후의 결과까지 지켜봐야겠고요. 이번에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보복을 할 목적으로 귀신 소리를 내보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소음 그렇죠. 유발 행위라고 정리를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층간소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보복소음을 유발해서 이와 관련해서 스토킹 행위라든가 경범죄 위반 행위, 그 외에 어떤 정서적인 어떤 충격을 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묻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요. 층간소음을 이유로 해서 윗집에다가 이제 고의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귀신 소음이라던가 뭐 이렇게 보복 소음, 유발 소음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그런 파일들도 인터넷상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10회 이상에 걸쳐 송출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엘리베이터에다가 윗집 아이들의 이름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 그러니까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되었고 그 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 행위 등으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 네. 1심에서는 이 부부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네. 어제 2심 재판부에서는 좀 더 행위 퇴양이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고요. 아내에게는 원심과 같이 벌금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도 사회적 해묵은 좀 논쟁 중에 하나고 여전히 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지금 2심, 항소심까지 간 거거든요. 아까 보니까 몰랐을 때는 그 아래층인지 몰랐을 때는 진짜 귀신 소리로 알았을 텐데 그 공포심이 더 무서웠을지 아니면 보복 소음에 대한 불편함이 더 무서웠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아무튼 항소심에서 형이 더 가중된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 사회적 논쟁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좀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보복 소음에 대해서 좀 무겁게 판단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보복 소음이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은 일단 이런 소음 유발 행위 그리고 이제 윗집이나 아랫집, 이웃 사촌 간의 이런 분쟁 행위에 대해서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를 역시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으로 판단한 부분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벌금형보다 훨씬 중한 형으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뭐 1심 재판부에서는 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뭐 고려가 되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요. 윗집 가족들의 그런 정신적 고통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상해의 죄책과 다르지 않다고 볼 정도로 그 피해가 극심했다는 점이 좀 인정이 되었거든요. 내가 지금 스피커를 통해서 아랫집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소음을 고의로 유발한다면 그 고통 상당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까지 게시하는 이런 부분 사실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이제 더 가중된 처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귀신 소리는 저희가 뭐 처음 보는 형태의 그런 네. 보복 소음이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음악을 크게 튼다던가 아니면 쿵쿵쿵쿵 그렇죠. 소리를 낸다던가 하는 뭐 아니면 위층을 향해서 뭐 두드린다거나 예,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식의 대응이 이제 법원이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당하게 제지를 요구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요, 일관되게 아무리 내가 일단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해도 윗집이나 다른 이웃 사촌들에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라던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지속해서 전화를 하는 행위, 한밤중에 연락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되는 행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벌금형일지라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행동들 좀 자제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층간 소음 자체가 문제되는 건 사실 이웃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대로 된 시공의 문제도 분명히 필요하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 네. 사회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조선 1심 무기징역에 이어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서 이번엔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무기징역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 조선에게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분당 사건, 이 최원종 역시도 1심 법원에서 얼마 전에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요, 이 범행의 잔혹성, 극악무도성, 그리고 반성의 계제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는 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이제 사형까지 내려지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로 세계적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사형이 집행이 안 된 지 20년이 넘었고요. 이런 사정들이 고려가 되어서 재판부 역시도 기본적으로 사회와 영구히 격리할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심신미약 등의 그런 감형 사유 주장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해도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의 그렇죠. 사형을 구형했고 오늘 1심은 무기징역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의 그 판단의 근거 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시나요? 네,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죄치를 매우 나쁘다고 보았고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 부분 인정은 했습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하기까지는 지금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예. 사형을 직접 이제 선고를 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거는 맞지만요.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사형제가 다시 부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법정형의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심신미약 주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기징역 역시도 이제 가석방 등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고 아직 1심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와 함께 2심 대법원 판단도 함께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룬 사건을 모두 좀 더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변호사님과 대담 중에 들어온 대통령실 반응 속보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관련해서 국회
막판 협상 끝에 여야가 논의했지만 합의가 결국 불발됐다는 속보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반응을 보내왔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정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 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이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유예를 촉구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이 외면했다고 한 대부분 아무래도 산안청,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한 여당의 절충안이 나왔는데 이걸 이제 받지 않은 민주당이 외면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이었습니다. 포함해서 또 관련 속보는 추가되는 대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관심이 집중된 확대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11년 뒤 부족한 의사 수가 15,000명이라고 밝혀 큰 폭의 증원이 불가피함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의료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건 단연 의대 증원 규모였습니다. 정부와 의료단체의 줄다리기 속에 해를 넘기면서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 대책이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5,000명에 달할 것이라며 대규모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0년 뒤 의사로 배출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에도 당장 4자릿수 이상은 증원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상 역량을 강화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36시간 연속 근무 등 살인적 근무 논란을 빚어온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의대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투자와 주기적 정원 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임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 개편 등 수련제도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보험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지역이나 필수 의료 분야에 가지 않으면 의료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부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제시해서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는 쉽게 말해 정부와 의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의대생 때부터 장학금과 수련비를 지원받고 졸업 뒤 교수 일자리와 정착 지원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높은 임금과 주거비 등을 받고 필수 의료기관에 장기간 근무하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지자체나 대학이 지역 필수 의사를 많이 확보할수록 의대 정원을 더 늘려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목표로 세부 사항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역 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지역 의사제와 비슷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다만 지금도 파격적인 연봉에도 의사 구하기 힘든 지역 의료기관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10년 동안의 의무 근무를 명시화한 지역 의사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에 보낼 수 있는 법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대생을 의무 선발하는 비율도 지금의 40%에서 대폭 상향할 방침입니다. 또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지역 내 필수 의료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앞으로 5년 동안 필수 의료 분야에 10조 원 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란 시장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첫 금리 결정 회의에서도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 회의부터 4번 연속 동결을 이어가며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를 지켰습니다. 금리 결정보다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전망은 예상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시장은 이르면 3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파월 의장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ut we will need to see continuing evidence to build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sustainably toward our goal. I'm hearing that as March. I would say I don't think that's probably not the most likely case or what we would call the base case. 파월 의장은 물가가 반등할 가능성보다 2% 후반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선 더 좋은 수치가 아니라 더 많은 수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물가가 제대로 잡혔는지 여러 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We want to see more good data. It's not that we're looking for better data. We're looking at continuation of the good data that we've been seeing. 파월 의장은 또 강한 경제 성장과 탄탄한 고용 시장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연착륙을 달성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승리를 선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대했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자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는 등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오는 5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길 바라겠지만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볼 때 하반기로 금리 인하 시기가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파월 의장이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뉴욕 증시는 실망감을 보였는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코스피는 오히려 사흘 만에 반등하며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오늘 새벽 미국의 FOMC 결과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좀 출렁일 거라 예상들 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발은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곧바로 반등해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보다 1.82% 오른 2,542.46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장을 열자마자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줄여나가며 어제보다 0.06% 내린 798.7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화값도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8원 내린 1331.8로 장을 잡았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시장의 바람과 달리 3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꺾으면서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 시장은 예상보다 크게 출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 큰 조정을 겪으면서 연일 하락장을 이어왔던 코스피의 경우에는 금리 동결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정부가 시가총액이 보유자산보다 적은 저PBR 종목들을 위주로 기업가치 재고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게 코스피 지수 상승을 항목했습니다. 이외에 은행이나 보험 등 대표적인 저PBR 업종이 많이 분포된 코스피 시장에 수급이 몰리면서 반대로 코스닥이 좀처럼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엔 고PBR인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PBR 업종들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지수 방향을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정책 기조라는 내부적인 요인 탓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엇갈린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렇게 안팎으로 국내외 변동성 요인이 큰 만큼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죠?
네, 정부는 오늘 아침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 여파를 점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면서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는데요.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금 시장도 원활한 가운데 단기금리도 내리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부동산 PF 등 대내외 잠재 위험 요인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필요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유상대 부총재는 미국 연준이 향후 정책금리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향후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 상황을 계속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부동산 PF 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고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초 자금시장 여건이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상황에도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을 보이지만 PF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나 여전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중국 경기 회복 지연과 홍해 사태에 따른 물류 차질 등 우리 경제나 국내 PF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 채무를 조정받을 때 휴대전화 연체료 등 통신 채무도 함께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2분기 안에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신보기에서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한꺼번에 조정받을 수가 있고 규모도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감안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율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나며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한 해 전보다 50% 넘게 오르며 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수출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47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억 5천만 달러, 18%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넉 달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56% 넘게 늘어난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최고 증가율로 석 달 연속 플러스 흐름입니다. HBM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판매가 늘어난 데다 기업들의 감산 전략으로 가격이 오르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은 지금 낸드 디램 다 점점점 이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요인이 하나 있고 또 이제 수요 요인이 그 PC 같은 경우에 이제 교체 수요가 있고. 수출 국가별로는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개선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544억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3억 달러 흑자로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회복의 바로미터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산업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GS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GS건설은 어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데다 추가로 다음 달 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국토부가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 종합건설 등 5개 건설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해서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3년간 제재 이력이 없으면 1개월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됐지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경 요인은 없다고 잘라 말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어제 서울시는 품질 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역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 부실 시공에 대한 최고 수위 수준의 제재인데요. 다음 달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어서 추가로 행정처분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GS건설은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중에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져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까지 연쇄 붕괴했습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전단 보강된 누락과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 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을 원인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이 내부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만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을 하나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역시 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부건설은 오후에 늦게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무관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등 이전의 영업정지 사례를 볼 때 이 법정 다툼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HDC 현대산업개발이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행정소송을 내면서 2년 가까이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발표를 통해 1월 다섯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0%를 기록해 27주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서울과 수도권은 전주 대비 각각 0.06%와 0.05%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방은 0.04%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 0.06% 내려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내겠다던 업체 홈페이지가 돌연 폐쇄하면서 투자자 900명이 투자금을 날릴 처지가 됐습니다. AI 투자를 내세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니 다단계 금융사기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I 기술로 암호화폐에 투자해 하루 최소 2% 수익을 보장한다는 영상입니다. 시세가 낮은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 비싼 곳에 되파는 차익 거래로 수익을 거둔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가 만든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차익 거래 기술 모델을 통해 투자자가 급변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간단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이 투자에 나섰고 초반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기업이 운영한다고 알려졌던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습니다. 수익금과 이자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아예 업체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1억 500만 원을 넣은 투자자에게는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대출 받아가는 건데 가끔 가서 집에 말도 뭐하고 집에 모르고 있거든요. 사이트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업체 측은 서울과 광주, 부산과 전주 등을 돌며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AI 투자라고 소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투자에 끌어들이면 수익의 10% 정도를 얹어준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아무 수익도 내지 않고 투자자들 돈으로 돌려막는 다단계, 폰지 사기가 의심되는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그분이 원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그거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을 거잖아요. 단체 SNS 대화방에 모인 전국 피해자만 900명으로 각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이른바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이 마약사범의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찰은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모든 마약사범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사범을 검찰로 넘길 때 운전면허 데이터를 관리하는 교통관리 시스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설 연휴 앞두고 오늘부터 특별 방범 대책을 실시합니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맞이한 설 연휴로 외부 활동이 증가하면서 주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2일까지 특별 방범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역별 범죄 취약시설에 CCTV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금융기관과 역사, 터미널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순찰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는 명절도 이제 옛말인가 봅니다. 고향 오고 가는 비용에 선물 또 세뱃돈까지 고민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한 포털업체가 세뱃돈으로 얼마가 적절할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서로 부담이 되니까 안 주고 안 받는 게 좋다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던 겁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30%도 되지 않았던 이 답변 비율이 올해에는 훌쩍 늘어났습니다. 자, 또 다른 업체가 조사한 내용에서는요. 세뱃돈을 준비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세뱃돈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걸 빼면 나머지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부담스럽다라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이 설 명절 계획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집에서 쉬겠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네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을 만나겠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었는데 역시 지난해와는 뒤바뀐 결과였습니다. 설에 선물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 계획이 있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고요. 그리고 명절 연휴에 여행을 계획했다는 답변도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자, 각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기 불황 속 고물가 시대, 명절마저 달갑지 않게 느끼게 된 현실이 씁쓸하게만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고물가로 세뱃돈도 인색해지고 있는데 그나마 사랑의 열매 온도탑은 따뜻한가 봅니다. 사랑의 열매 기부금이 목표액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 금액을 모금해 기부 금액을 보여주는 온도탑 역시 111.2도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오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기부액이 목표 모금액인 4,349억 원에서 486억 원이 더 모금된 4,835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발 스모그 유입으로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일단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올라간 곳이 어디입니까?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지역으로 이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70마이크로그램을 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과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해서 발령 중에 있습니다. 네, 먼저 가양대교 부근으로 이다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한강 뒤쪽으로 보이는 하늘 쪽을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마치 잿빛 장막을 친 듯 무척 뿌였습니다. 국내 오염물질에 중국발 스모그가 겹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먼 곳의 건물들은 아예 윤곽도 보이질 않습니다. 또 도로 위 차들도 전조등을 켜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인천대교 부근인데요. 이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위쪽이 송도 부근인데 평소 같으면 도심 건물들이 훤히 보이지만 지금은 뿌연 먼지에 갇혀서 도심의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초미세먼지는 오래가지 않겠고 오늘 밤부터 점차 약화해서 내일은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온통 뿌여니까 일단 오늘까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지도 알려주시죠. 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미세먼지의 4분의 1 정도로 무척 작습니다. 따라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로 직접 침투해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외출 시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실외 수업을 하지 말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해야 합니다. 또 외출 뒤 귀가하면 손과 발, 머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연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정부가 지어진 지 20년 지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전국 108개 지역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최대 750%까지 상향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 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그 배경,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이 모두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누적된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25%나 줄어든 38만여 가구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고 네. 급기야 지난달에는 서울에 착공된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문가 진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착공 실적은 지방은 거의 지방 건설사들이 PF 위기로 해서 건설이 올스톱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착공 실적이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그 고금리의 매수 심리도 위축된다가 그 시공사들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서 이 좀처럼 착공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수요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노후 단지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법 예고된 시행령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나요? 네, 말 그대로 노후 도시를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사업, 사업 던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 사업이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애초 이 법 자체가 원래 1기 신도시 특별법 이렇게도 불렸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다른 인근 택지들도 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단일 분재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됐지만 인접지역과 구도심 또 유휴부지까지 면적을 합치면서 이 특별법 적용 대상이 전국 51곳에서 108곳까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네, 아무튼 법이 시행이 되면 1기 신도시 좀 사업이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고 그 대상도 확대했다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어떤 좀 혜택이 이어지는 겁니까? 네, 일단 특별법이 시행되는 4월부터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데 무엇보다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이 특별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에서 300%, 준주거지역은 500%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20층 건물이었다면 이제 이 특별법 적용을 통해 75층까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일기 신도시 대부분 단지 용적률은 한 평균 300% 안팎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용적률을 높이면 뭐가 좋냐? 이 사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조합원들로서는 굉장히 찬성할 만한 일인데요.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이 기존 조합원 가구 외에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분양 수익이 늘어서 사업성이 커지고 또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부담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20년, 30년이 지났어도 이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 사업을 망설였던 좀 여러 노후 단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안전진단도 사실상 좀 면제가 되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정비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게 바로 이 안전진단 규제인데 이게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인접한 부지들이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에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기업, 이른바 기부 체납을 하면 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건데요. 임대주택이나 사회기반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부지로 환원하면 됩니다. 또 공원과 녹지 확보 규제도 완화됩니다. 원래는 재건축을 할 때 세대당 녹지 2제곱미터를 추가해야 하지만 특별법 적용 대상은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부는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으로 정비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성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혜택을 주면 정비 사업 추진도 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법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지역이 또 있다고요? 네, 이게 이번에 가장 크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이 산업단지 배후의 주거단지까지 노후 계획 도시 범위에 포함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안산 반월이나 창원 국가 산단 등을 포함해 전국 108곳이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1기 신도시가 몰려있는 경기권이 30곳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고요. 개포와 목동, 상계, 중계 등 서울이 9곳, 인천이 5곳, 수도권만 40여 곳에 달합니다. 이 서울에서는 가양 일대가 새로 포함이 됐고요. 경기에서는 고양 행신과 용인 수지, 또 인천은 부평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구가 10곳, 대전이 6곳, 부산이 5곳 등이 포함됐고 이 주택 수로 따지면 215만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어떤 지역까지 이제 확대됐는지 지금 설명을 해줬고, 그다음에 절차는 어떤가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정부는 1기 신도시 5곳과 이제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군포 3본에 있는 미래지원센터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찾아가면 정비 사업에 필요한 법적 자문과 이 상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충청, 영남 지역의 권역별로 이 현장 설명회를 엽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오는 5월에는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평가 절차가 공개됩니다. 주민 참여도가 높고 그다음에 주택 노후도가 심각하면서 기반 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서 주변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한 뒤에 세부적인 정비 계획 수립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 2단계에서 당지별 용적률과 기부 체납 등 이 상세적인 내용들이 좀 결정되고요. 정부는 이 분당이나 일산, 삼본 등 1기 신도시의 경우에 각각 한 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벌써 단지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경쟁이 벌써 치열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거쳐서 오는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아무튼 아까 용적률도 확 높여주고 안전진단도 풀어주고 한때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부동산의 어떤 변수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렇게 푼다 하니까 반가운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걱정되는 측면도 있는데 양날의 검, 어떤 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1기 신도시 인접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인데요. 네. 지나친 고밀도 개발에 대한 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전셋집을 찾아 나서면서 대규모 이주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용적률을 천정부지로 높이게 되면 이 공사 기간과 사업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용적률 상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또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 가운데 재건축으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갈리거나 조합 내분이 뒤따르는 곳도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질서 있는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질서 있는 정비 사업까지 윤 기자가 강조했습니다. 경제부 윤혜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10월 한강 물길을 따라서 수상 대중교통 시대도 열립니다. 서울시가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으로 잠실과 여의도, 마곡을 포함해 7곳을 확정했습니다. 네, 또 이용요금은 편도 3,000원인데요. 68,000원의 기후동행 카드로는 무제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런던 템스강의 우버보트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합니다. 수상 대중교통은 물론 관광수단으로도 제 몫을 합니다. 서울 한강에도 10월에 수상버스가 등장합니다. 우선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은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마곡, 여의도, 잠실 등 7곳에 들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수요 조사를 해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부터 일단 선착장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은 어디가 제일 용이한지부터 따져서 일단 1차 선착장 위치를 선별하게 됐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여의도, 옥수, 뚝섬 등 선착장 3곳은 도보로 5분 안에 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개선합니다. 지하철 연계가 부족한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곳은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또 선착장 주변엔 따릉이를 배치합니다.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같은 3,000원입니다. 68,000원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면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1일권, 3일권 등 맞춤형 요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199인승 리버버스 8척이 우선 투입됩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은 15분 간격으로 운항합니다. 급행 노선을 타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선착장 카페 등 부대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면 재정 지원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전체 사업의 재무적 수익성을 볼 때 부대 수입 사업과 요금 수입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였다. 이런 여러 가지를 반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 2년 내에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 등의 추가 선착장을 만들고 리버버스 노선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김포 노선은 김포시와 협의해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연간 탑승객을 내년 80만 명에서 2030년
25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장모 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장 기자가 올린 글로 한 위원장이 억울함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소송을 통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SNS를 통해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LCT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는 글을 올렸는데 한 위원장 측은 당시 서울에서 근무해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장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YTN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갈취범죄 사건을 연속해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지금보다 더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양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 중 경제적 착취는 17.4%, 273건에 달합니다. 경제적 착취는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은밀하게 이뤄지고 지속기간도 긴 경우가 많아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로 추정됩니다. 피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인지하기 전까지 그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는 우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사건 판결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0%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평균 형량이 15개월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장애인 직원의 은행 거래를 돕는 척 1억 5천여만 원을 빼돌린 사장과 장애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6년 동안 5,700여만 원을 가로챈 가해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에 이어진 착취나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범죄에 있어서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인 만큼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족, 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장애인의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된다면 예금과 보험 관리, 자산 매각 등을 대리하게 되고 후견인 동의 없는 경제활동을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한국자폐인 사랑협회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 착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착취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보호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면 장애인들의 자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적절한 교육과 경제활동 경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불거진 마진 손실을 줄이기 위해 납품업체를 향해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게 부과했던 3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2억 9천여만 원과 시정명령 전부를 취소하라고 명령하면서 쿠팡 측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UNRWA is the backbone of all humanitarian response in Gaza. I appeal to all member states to guarantee the continuity of UNRWA's life-saving work.
미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경합주 7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이민 문제가 후보 간 격차를 벌렸습니다.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조지아와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7개 경합주 유권자를 대상으로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지지율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2%,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6%포인트 뒤지며 오차 범위 밖에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대결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35%,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문제에서 상당한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13%가 선거 쟁점 이슈로 이민 문제를 꼽았는데 누구를 더 신뢰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람이 22%포인트나 더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 17%포인트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가 미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고 이를 크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Our borders open and gushing, it's a big gushing wound, letting drugs, crime, and millions upon millions of illegal aliens pour into our country like we've never seen before.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몰리면 국경을 닫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He has said he's willing to use executive measures, and you know if he gets the bill passed, if he gets border funding, and it includes those authorities, he'll use those authorities. Why wait? 이번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중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와 6년 동안 우리 돈으로 1,500억 원에 계약한 이정우 선수 시즌 준비를 위해 잠시 뒤에 출국을 합니다. 출국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인터뷰를 가지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실감이 나는 것 같고 또 원래 항상 팀원들과 함께 출국했는데 이렇게 오늘 혼자 또 출국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또 환영, 또 많은 기자님들의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혼자 또 인터뷰하게 돼서 이러니까 조금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머리도 좀 이쁘게 하시고 네. 좀 마음가짐을 좀 갖추기 위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좀 시간 보내요? 우선 지금 일단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은 다 했고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기술 훈련만 남았는데 네, 따뜻한 데 가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컸고 또 구단에서도 구단 시설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바로 또 애리조나로 넘어가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구단 시설에서 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좀 거의 실전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네, 야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일찍 출국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이유인지 좀 여쭤봐도 돼요? 일단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훈련은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저는 밖에서 이제 해야 할 훈련만 남았다 생각해서 일찍 넘어가서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제가 아직 팀원들도 많이 못 만나봤고 또 팀 훈련 시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가서 먼저 경험해보고 빨리 좀 동선 같은 것도 익히고 해서 네, 일찍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MLB.com에서 기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주목해야 될 키포인트가 이정우의 타율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예측 성적 같은 것도 내셔널리그에서 쓰게 될 것이다. 굉장히 호의적인 그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은 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좋은 그런 예측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적응이라고 생각해서 적응을 잘하는 거에 최우선으로 좀 생각을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적응 잘해서 꼭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가시는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키움 소속으로 갈 때랑 네. 메이저리그 선수
출구가 돼서 가는 거랑 좀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큰 차이가? 일단 이렇게 출국하는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고 모르겠어요. 지금 아직도 얼떨떨한데 네, 지금 뭐 동료들이랑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나가고 또 정말 이제 가게 되면은 동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동료들과 야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제가 먼저 다가가서 네, 친해지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일단 캠프 시작하면서 새로운 동료들 만나고 또 새로운 시설에서 새로운 유니폼 입고 경기를 하고 또 연습을 하게 되면은 좀 그때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출국길에도 정말 많이 좀 기분이 묘하고요. 많이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건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렇게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물론 같이 먹으러 간 친구 중에서 같이 야구를 했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긴 했지만, 그 친구가 그 자리에 없었을 때만 한 거지, 그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갔다 돌아오지도 않았고, 사실 밥 먹고 나가는 길에 다 해드린 건데, 뭐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 작년에 수술하고 이제 다치고 이제 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 출국 전에 아버지께서 따로 해주신 말씀? 그냥 몸 건강히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하셨고 또 어차피 아버지도 연수가 계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같이 집에 생활하면서 있을 것 같아서 뭐 크게 따로 말씀을 나눈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입단식에서 굉장히 유창한 영어 실력이 좀 화제를 모으지 않았습니까? 또 영어는 좀 더 공부를 하셨는지 좀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다가가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아니요, 솔직히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안 했고요. 한국에 있을 때 뭐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 계속 한국말 쓰니까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훈련할 때 통역형이 안 붙었고 또 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과외를 좀 받고 그날 배웠던 그런 것들을 바로 써먹었을 때는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제 미국 가서는 또 저번에 미국 나갔을 때처럼 배운 것들을 그날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부 잘 해가지고 동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먼저 떠나서 이제 김하성 선수가 네. 이정우 선수 안 봐줄 거라고 좀 받았겠다고 했는데 네. 그에 대한 답은 해주세요.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봐주면은 사실 그거는 같은 팀 투수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또 저희의 플레이를 보러 온 팬분들한테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경기할 때는 사적인 감정 다 빼고 정말 선수 대 선수로서 경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 또한 형이 저한테 치는 거는 정말 이빨로라도 잡겠습니다. 네, 이빨로 잡을 거고 형이랑 형한테 그래도 형이랑 캠프지도 갖고 해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또 형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형이 워낙 잘 알려주셔가지고 그리고 또 형이 올해 좋은 또 성적을 거두실 일만 남았는데 또 형이 중요한 시즌 앞두고 있고 형이 아프지 않고 또 항상 하시던 대로 잘 해가지고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직 해보질 않아가지고 미국에서 야구를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할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처음 가는 거고 또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적응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 같고 적응만 잘 한다면은 뭐 그 이후에는 또 제가 제 에버리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적응 잘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성 선수한테 굉장히 다양한 조언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와닿았던 기술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조언이 어떤 거였나요? 일단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들을 보게 될 거니까 그냥 와서 느껴보라 했어요. 그냥 형이 막 누구의 공은 이렇게 오고 누구의 공은 이렇게 온다 이렇게 보다 그냥 와서 느껴봐 그냥 이런 식으로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빨리 가서 느껴보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공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가지고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공을 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좀 기대가 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두려울 건 없죠. 사실 맞추지 않는다면 맞추면 아프니까 그건 아플 것 같아서
맞추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상 타석 들어갔을 때는 두려운 것보다는 이런 공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그 공을 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상대해보고 싶은 투수랑 그리고 첫 시즌 첫 시즌 목표는 사실 제가 적응을 제일 잘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적응만 잘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저 개인적인 목표를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그래서 최우선적으로는 적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쳐보고 싶은 투수며 그래도 그 야마모토 선수가 또 같은 지구로 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리그에서 또 국가대표 경기에서 만났을 때랑 리그 경기에서 만났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떨까라고 궁금도 해가지고 네 쳐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1억 달러잖아요. 네. 1억 달러 없잖아요. 한국인은 앞에 빼고 얘기해도 메이저리거 타자에게 1억 달러는 현금적인 숫자라고 본인 느낌 책임감이나 혹은 부담감 같은 게 있어요? 솔직히 책임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부담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가서 물론 제가 잘해야지 또 뒤에 한국에서 또 도전하는 후배들이나 다른 선수들이 또 좋은 대우를 받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성이 형이 잘해서 제가 또 좋은 대우 받은 것처럼 하성이 형이 한번 해서 저까지 또 잘한다면은 앞으로 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그런 뭐 기대치나 대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책임감은 있지만 내가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부담 그런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될 공을 경험하게 될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의 새로운 유니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간의 뇌,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임상을 시작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에서도 유사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 연구진은 사지마비 환자에게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 소식은 서봉국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기가 부착된 의수를 통해 물병을 직접 옮깁니다. 의료진이 병의 위치를 옮기자 다시 한번 스스로 병을 잡고 움직입니다. 중국의 이공계 명문 칭화대 연구진이 발표한 이른바 무선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임플란트 임상 장면입니다. 중화권 언론들은 연구진이 신경전자기회로 명명한 칩을 14년 전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에게 이식한 결과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칭화대 연구 발표는 지난달 30일 머스크의 뉴럴링크 관련 발표 뒤 약 8시간 뒤라고 전했습니다. 经过3个月的居家脑机接口康复训练，患者可以通过脑电活动驱动气动手套，实现自主喝水等脑控功能。 연구진은 또 신경전자기회가 뉴럴링크가 개발한 칩보다 세균 침투와 환자 발작이 적은 기술이라며 뉴런의 손상 위험 없이 해당 성과를 이뤄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럴링크의 칩이 뇌 조직에 직접 이식하는 것과 달리 동전 2개만한 크기의 칩이 두개골에 장착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움직이는 영화 매트리스 장면이 현실화된다는 흥분과 함께 잇따른 칩 이식 연구가 자칫 인간의 뇌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안전성 논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한 장뿐인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4년 선후배 사이인 장준과 박태준 선수가 끝장 승부를 펼쳤는데요. 후배 박태준이 8번의 도전 만에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간판 장준을 물리치고 파리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올림픽 랭킹 3위 장준과 5위 박태준. 체급당 5위까지 자동 출전권이 주어지지만 국가당 1명만 나갈 수 있는 규정 때문에 두 선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역대 전적은 도쿄올림픽 동메달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장준의 7전 전승.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3번에 붙어 승부를 가리기로 했는데 박태준은 첫 경기에서 라운드 점수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박태준은 1라운드를 졌지만 2, 3라운드를 내리 따냈습니다. 두 번 모두 10초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적인 몸통 공격을 성공해 꿈에 그리던 올림픽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장준이란 높은 벽에 포기도 생각했지만 지난해 천적 1002패를 멋지게 극복한 배드민턴 안세영을 보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안세영 선수 그 경기를 봤는데 션유페이 선수한테 좀 그렇게 많이 지고도 멘탈 잡고 다시 이겼다고 막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동기부여가 돼서 저도 할 수 있다고 계속. 파리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선수는 남자 80kg급의 서건우와 여자 67kg 초과급의 이다빈에 이어 박태준까지 일단 3명. 다양한 발차기 기술이 장점인 박태준이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된 만큼 종주국 이상 드높일 수 있도록 꼭 금메달 획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가 마지막으로 파리행 티켓 한 장을 더 딸 수 있는 대륙별 선발전에 출전할 선수는 여자 57kg급의 김유진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오늘은 종일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음 놓고 바깥 활동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무척 탁하고요. 수도권과 충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도 먼지가 해소되지 못하고 서쪽 지방은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대설특보가 발령 중인 동해안에는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점차 잦아들겠지만 동해안에는 내일 아침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더 오겠고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고 40mm의 비가 오락가락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광주 3도, 부산은 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7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8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절기 입춘인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